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통합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민주당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 두 가지를 잘 해결할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김원경 위원장은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융 약자들을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떤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자, 어떻게 혁신위를 이끌어갈지,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정현 전 의원. 자, 이래경 이사장이 자진 사퇴하고 열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네. 김은경 위원장을 선임했는데 온화한 성품의 개혁적 성향이다. 자, 어떻게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제부터 증명해 가야죠. 아까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잘 드러나지 않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개혁 성향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증명할 건지가 지금부터 관건이지만 지나왔던 그분의 어떤 궤적, 삶의 궤적을 봤을 때 2015년, 16년에 당무위원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자녀 로스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신기남 의원, 그리고 가족 채용 문제로 문제가 불거졌던 서영교 의원, 그리고 본인의 시집을 강매했다라는 이유로 그때 이슈가 되었던 노영민 의원, 이 세 어떤 나름대로의 중진급 인물들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데 관여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압으로부터 좀 더 강단 있게 본인의 소신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또 궤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본인의 어떤 삶의 궤적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걸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동석 행정관. 당의 혁신을 이끌려면 어느 정도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하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아직 정치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김 교수 같은 경우는 당무위원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금감원 당시 당무위원, 금감원 당시에 금감원 부원장도 견임을 했었는데, 네. 이 경우에 정부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려의 목소리, 정치적 우려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교수의 역할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체제 아래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해 나갈지, 그 역할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대표 취임 아래 어떤 혁신위원을 끌고 갈 것인지, 혁신위원들 선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친명, 비명 관계의 그런 역할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그것을 김 교수가 어떤 수행을 할지가 추후에 관심을 지켜볼 내용입니다. 자, 지금은 뭐 정치력보다는 역할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희숙 기자. 그런데 이 김 교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집이 두 채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김 교수 현재 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와 빌라 이 부동산 총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됐었다, 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김 교수가 이 남편과 사별하면서 이 부동산들 상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상속 당시에 자녀들이 너무 어려서 김 교수가 이 자녀와 함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은요, 민주당이 이 혁신위에다가 권한을 얼마나 줄지, 이 부분도 상당한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그리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혁신위 역할도 안 정하고 위원장부터 임명하듯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혁신위 안에서 뭐 명칭이나 과제나 역할을 다 논의해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정현 의원, 예. 뭐 모든 걸 다 맡기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볼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혁신위원장 외에 이제 누가 또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데 여기에 만약에 좀 개파색이 짙은 인물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거는 또 말이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닌가요? 개파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와 가깝냐? 그렇죠.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고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뭐 친명, 비명 여기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참고해야 될 것은 2015년에 문재인 혁신위입니다. 그 당시 문재인 혁신위는 혁신위원회 정권을 부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올라왔던 혁신위원회의 그 혁신안을 그대로 당원 당규에 담았어요. 하나도 거부하거나 수정보완한 게 없었습니다. 네. 그 이전까지의 혁신안들은요. 17차례인가 올라온 게 있는데 대부분 다 관철되지 못하고 미반영되었던 사례들이 많았죠. 그만큼의 혁신의 의지를 그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당직 개편에서 인선을 할 때에도요. 단 한 사람도 그 당시에 친문 인사가 들어가질 않았었어요. 네. 소위 말하는 비주류 인사를 다 채워 넣음으로써 오히려 당의 분란 속에 통합을 강조하는 리더십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혁신위원회에 어떤 혁신위원들을 넣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회에 정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려면 여기에 친명계 인사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방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혁신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충분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혁신위 구성 이후에 개파 갈등이 더 짙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전망이 나오는지 당 내부의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원도 국민입니다. 당내 민주주의,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일단 1번이 기득권 방탄 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걸 떨궈내야 돼요. 미적하면서 뭔가 당 전체가 저기에 대해서 뭔가 감싸는구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민주적인 팬덤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또 커졌어요. 팬클럽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그 정치인을 좌우하게 되면 그거는 국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안 합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최근 상황, 개파 갈등 이 단어는 계속해서 따라 붙는 것 같은데 김은경 위원장, 당 내 사정이 아직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지숙 기자, 이런 와중에 사퇴한 이래경 이사장이 김은경 위원장을 응원하고 나섰더라고요. 맞습니다. 사퇴했지만 SNS로 공개적인 발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동의 중심에 있었던 자신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오게 돼서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홀가분하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이 땅의 못난 정치계에 변혁의 계기를 보여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님의 건투를 비는 기도를 매일 아침 하겠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김 위원장이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나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더라고요. 그 입장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여기 문제를 이제 보면요. 문제가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이게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치가 가지고 있는 언어. 네. 두 번째는 여의도 문법기에서 만들어지는 언어. 또 하나는 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언어인데 아마 김 교수께서는 검감원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기의 전문 지식을 나타냅니다. 가상재산을 거래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거는 분명히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소신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봐요. 근데 두 번째가 동봉투 사건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 앞에 동봉투 사건 다음에 검찰이란 주어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만들어졌다는 거는 가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법치의 문법계와 여의도 문법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뒤에 자료를 보겠다는 거는 우리같이 법만 아는 사람은 기록 안 보고 절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고 위에 있는 단어는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김은경 교수가 갖는 건 혁신이에요, 혁신. 그렇죠. 혁신이라는 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달리 더 국민들 앞에 서 있는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당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 특히 네. 김은경 우리 위원장께서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보실 거예요, 아마. 꼭 보신다면 제가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당은 무능함의 비판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실력 있는 정당, 혁신하는 정당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은 부도덕함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마지막으로 돈봉투 사건까지 온 국민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혁신의 칼을 필요하다면 당 대표에게까지도 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곡절 끝에 김은경 위원장 선임이 됐습니다. 이 혁신위원회 관심들이 많았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의 발언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징계 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요. 양쪽 당에서 이제 올라온 게 있는데 그 항목별로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상임위장 안에서 뭐 거래를 했는지 여부 또는 상임위 시간이냐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네.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려고 김남국 의원 발언을 짧게 편집했거든요. 어제 윤리에 출석해서 어떻게 소명을 했어요? 네, 어제 윤리위 1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네. 윤리위원들 김 의원 상대로 이 국회의원으로서 윤리가 부족했다, 시세 차익 얻으려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 강하게 추궁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김남국 의원 일단 이 상임위 회의 중에 가상화폐 투자를 했던 사실 거듭 죄송하다, 사과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거나 이 대선 자금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반박했다라고 하는데요. 김 의원 양당에서 제출한 징계안을 중심으로 어제 충분히 소명을 했다. 앞으로 또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승진 의원,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 들어보면 그래요. 상임위 열릴 때 코인한 거는 이건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 다른 의혹들은 전 잘못이 없어요. 이런 말 아닌가요?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규범이 있잖아요. 네. 최고의 규범에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코인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했는 코인은 일반 국민의 수준을 벗어나는 영역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그 코인들이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고 그 코인을 하는 사람에겐 정말 전문적으로 필요한 코인인지 모르지만 네. 일반인들은 그런 코인을 다 흔히 말해서 죄송하지만 잡코인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코인을 바라볼 때 투기형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금액을 그냥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을 가지고 그런 어떤 거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거래 시간 이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앵커가 한 번 더 질문하면 법적 문제를 이야기할 텐데요. 그 국민의 대표로 대의제 기관에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저는 단순한 어떤 사과에 내가 상임위장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뼈 때리는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소명을 끝내고 나온 김남국 의원. 거기에 있던 기자들 다 따라붙어서 또 취재를 했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경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의혹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곳에서 먼저 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어떤 가상화폐에 관련되어서 미공개 정보 의혹인지. 여기 계신 그 기자님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하는지. 아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동수 김중관.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가 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자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를 보면 뭐 위믹스 코인이라든지 마블엑스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이 거론되면서 의혹 보도가 참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의 저런 행태, 저런 발언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런 용기가 있고 저런 그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장이 있다면 기자회견을 여셔야죠. 더군다나 이렇게 묻는 기자에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행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 윤리적 책임이 없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상임위원장실에서 코인을 거래했는데 윤리적 책임이 없다. 이런 책임 소재를 여부를 떠나서 자기가 책임의 소재가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이제 이어서 국회의원 사퇴라든지 뭔가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렇게 기자에게 이렇게 묻는 거는 아주 적절치 않고요. 일단 김남국 의원이 한 발언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맨날 라면 먹고 산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저렇게 많았으면서 어떻게 이런 라면만 먹고 산다고 발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남국 행태에 극히 공감하지 않는 바입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요. 앞으로 이 코인 어떻게 할지 기자가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소명서와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아마 자문위원들이 판단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지금은 그 남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매각하시거나 신탁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수사와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된 거에 따라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 신정현 의원, 그동안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일부에서 김남국 의원의 이제 자진 사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상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뭐 답변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뭐 사법적인 아주 절차가 남아 있는데 벌써 제명이냐, 뭐 자진 자퇴냐 이런 말들이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에다가는 본인 스스로가 감사 청구를 하면서 모든 자료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작 탈당을 하면서 본인이 약속했던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은 그로 인해서 부도덕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씌워줘야 됐죠. 그뿐입니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특별히 또 청년 정치는 정직하고 성실할 것이다라고 믿어왔던 많은 국민들의 어떤 희망까지도 상처를 입힌 것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방송 화면에 보면 김남국 의원 마이웨이 왜라는 자막이 떴어요. 네. 뭐 자진 사퇴 압박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자진 사퇴를 안 하는 건가?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조사를 받을 때 일반인의 신분보다는 그래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니까 자진 사퇴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진짜? 국민들께서 이미 경험하셨지 않았을까요? 뭐 죄송한 말씀인데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도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부결 시켰잖아요. 물론 뭐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한테는 엄청난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권한이 과연 유지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데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렇죠. 이게 불체포라고 이야기하는 체포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그 사람을 체포해야 돼요. 그렇죠. 체포해서 그 사람을 실질영장 심사하는 데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그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국회에서 그거 받아주는 경우가 지금은 없었잖아요. 그러면 과연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이라도 의원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헌법상의 권한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바라보고, 두 번째 제가 법리적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법을 배우고 법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4가지 종류의 코인이 있습니다. 그 가상자산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말하는 그 결제형 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두 번째는 테라와 루나와 유사한 어떤 회사의 이익이 반영되었을 때 그게 코인에 들어갈 수 있는 투자형 코인.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잡코인이라고 말하는 전매 차익형 코인. 그리고 마지막은 코인은 이진법 숫자지만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 있어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우주 세상, 인터넷 안에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출입 같은 걸 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유틸리티 코인, 기회형 코인 이런 게 있는데 김남국 의원 코인은 물론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고 법원은 판단하지 않았지만 그 코인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매 차익형 코인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전매 차익형 코인은 가상자산법이 적용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상자산법에서 4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자 거래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 조정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교란행위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처벌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문제가 있는데 정치자금법도 실명 계좌가 아니라 가상 계좌로 가면 그게 누구 계좌인지 몰라서 정치자금법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지금 승재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동안 좀 안 짚어봤어요. 이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좀 돼가는 거예요? 네, 검찰 지난달에 업비트 등 빗썸 이런 가상자산 발행사 등 상대로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금방이라도 김남국 의원 뭐 자택이나 이런 부분 압수수색 할 것 같았지만 3주째 지금 조용한 상태입니다. 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될지부터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혐의를 확정한 이후에야 김 의원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이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의 장해찬 최고위원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죠. 관련된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남국 의원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는 정치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당당하게 공개 토론에 응하면서 코인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고소 고발을 무기로 본인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입막음 시도하는 것 정말 저열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라도 토론에 응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장해찬 최고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이 발언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어떻게 응답을 할지 법원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이재명 기절쇼 의혹은 패륜적이다의 장해찬 패륜 백과사전인 문의라고입니다. 이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이슈 때마다 기발한 퍼포먼스로 더 유명한데요. 이 어제 국회 최고위 회의 중에 이렇게 난데없는 양반다리를 해 주목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조명 등 신흥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등극한 장경태 의원. 어제 무릎 보호대를 차고 계획된 기절쇼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무릎 보호대를 하면 양반다리가 불가능하다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본인이 당하니 억울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왔습니다. 양반다리가 되는지 앞으로 나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 이 방통위 항의 방문 중에 갑자기 쓰러진 장경태 민주당 의원, 이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무릎 보호대를 차고 한 기절쇼다, 이런 음모론이 제기되자 보호대를 찬 상태로는 양반다리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점을 꼬집은 장해찬 의원의 공세에 장경태 의원 오늘 직접 반격했는데요. 일단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뭐 야설 쓰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제가 엮이고 싶진 않은데 뭐 계획은 있고요. 검토 중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시연을 하실 거면 저는 뭐 정말 이 맨 시멘트 바닥에 턱과 머리를 좀 진짜 부딪히는다든지. 네, 자당 청년 정치인이 공격을 받자 오늘 민주당 당 대표도 직접 나섰습니다. 이 장해찬 최고위원의 퍼포먼스, 정쟁에만 몰두한 폐륜적인 행위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그런 본연의 일은 다 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닮아서 그런지 이 장예찬인가요? 이분이 이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를 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무릎 보호대 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폐륜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장 최고위원 곧바로 이 폐륜 백과사전인 분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장경태 의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현충일 행사날 펜스 안으로 입장한 게 뭔가 수상하다 이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 이 장경태 의원인 음모론 억울하시죠? 이 생존 장병들은 천안함 음모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봉투에 코인 투자, 기절 쇼까지 도덕성 논란이 연일 불거지는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어제 민주당 비판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업참마속을 하면서 당의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떳떳할까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황보승희 의원, 최근 자신의 선거 때 정치 자금을 받고 이듬해 지방선거 땐 시구 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의혹, 또 전 남편과의 가정 불화까지 잇따라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의혹, 황보 의원의 전 남편이 2년 전에 처음으로 제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전 남편 조모 씨, 황보 의원이 부산 지역 개발업체 회장 A 씨로부터 현금 수천만 원, 이 명품 가방과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라며 이 금품을 건넨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이 황보승희 의원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또 국회 품위 손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고 사퇴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조만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황보승희 의원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조 씨에게 과거 폭행을 당해 피멍이 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자신과 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전 남편이 이혼 뒤에 복수를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공천 헌금 의혹이라며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읍소였습니다. 부연 1년 차에 결혼을 하고 2년 차에 아이를 낳고 선거 기간에 배불러서 임신한 상태로 재선거도 하고 대통령 선거, 총선도 둘째 임신해서 8개월 때 또 배불러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주 양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여러 손을 거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황보승희 의원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 A 씨, 경찰 조사에서 직접 이 사실혼 관계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폰서가 아닌 연인 사이로 경제 공동체 관계라 이 각종 제공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앞서 황보 의원 2년 전 이 불륜설 보도가 나왔을 때 수석 대변인 자리에서 2달 만에 내려와야 했는데요. 하지만 윤리위에서 해당 안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언론 보도로 수면 위에 떠오르자 국민의힘 뒤늦게 황보 의원에 대한 당무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핵심 당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승대한 박사님, 황보승희 의원의 이 동거남, 경제적 공동체자,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천 헌금 의혹 부인하고 있는데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중에 시점이 이 사건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동거남 사실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 황보승희 의원한테 그 금전을 줬을 때 황보승희 의원의 신분이 가장 중요하죠. 이혼하고 아무도 없었으면, 남편이 없었으면 황보승희 이 의원하고 이 동거남이 사실혼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남편이 없고 부인이 없을 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완벽하게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 걸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사실혼하고 축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실혼은 보호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사실 상속 이외에 나머지는 다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같이 살아도 그거는 정당한 사실혼이라고 법은 보호하지 않으니까요. 사실혼 관계가 맞다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황보승희 그 의원한테 돈을 전달하는 시점이 황보승희 의원에게 남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남편이 있었다면 사실혼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동석 전 행정관님, 이 경찰 수사 받고 있는 해당 이 동거남, 이 기업인이 지금 여권 핵심 인사들 두루 만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내년 총선 때 여당 공천을 받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 핵심 인물이 지금 부산 진갑, 그러니까 네. 서병수 의원의 지역구죠. 그쪽으로 지금 출마한다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인의 경우에는 현재 엑스포나 그 부처님의 날 이런 것들을 기념해서 현재 현수막까지 걸어놨다고 해요. 그런 것만큼 지금 현재 내년 총선 출마에 유력시되는 현재 인물로 현재 그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산 지역 의원들과도 굉장히 친분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박성민, 정동만 의원 등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업인께서 내년에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도덕성이 가장 중시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사실혼 관계를 떠나서 이 모든 도덕성이 정리가 되어야만 공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그런데 이 사건 사실 2년 전부터 불거진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이제 와서 당무감사 지시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선택적 윤리.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선택적 윤리관. 이거는 사실은 당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작년 8월에 경찰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윤리위에 징계할 수 없다라는 게 당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것은 한 달 뒤, 작년 이제 7월이죠. 그때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접대 의혹으로 경찰 수사 중이었는데 곧바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바로 내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찰국 신설 반대 입장, 당론과 다르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이유로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 게시가 곧바로 열려버리죠.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왜 이렇게 선택적인 윤리의 기준 잣대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뿐만 아닙니다. 돈봉투 사건이 최근 이제 불거져서야 나오는 김연아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도 시작한 지 1년이 한참 넘어 지금에서야 이제는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윤리위 선택적 윤리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장경태 의원 얼마 전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해 과거 발언을 했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적극 제기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가짜뉴스 공장장이다 이런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좀 저 의구심이 드는데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유가족들도 그 펜스 밖에 앉아 계셨거든요. 근데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런 장경태 의원 저격한 장해찬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패륜적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님, 당대표 청년 정치인 문제 이렇게 관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청년 정치인에 대한 목소리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당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나서서 비판했다, 장해찬 최고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측에서도 심각하게 보는 사안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현재 83년생 그리고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80년대의 생으로 청년 최고위원의 기싸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뒷받침해 준 것도 볼 수 있고요. 일단 패륜적 행위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생선껏 많이 팔아야 되는데 IF 때, 그다음에 저기 코로나 때, 그때보다 더 커요. 아니 지금 거기에 뭐 방역한 것도 아닌데 뭐 괜히 그 사람들 아니 뭐 지금 그걸 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전체 어민들한테 이거 엄청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선 많이 먹자고 지금 캠페인을 해갔어요. 그 어려웠던 시기 좀 넘어가려는데 또 쓸데없는 공포를 자꾸 해가지고 뭐 아유 멀쩡한 걸 가지고 자꾸 뭐 나쁜 거라고 사람들이 인식시키면 나쁜 짓이잖아요. 아니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아직 배출도 안 했는데 벌써 먹지 말자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 어민들 다 지금 그냥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많은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알려서 우리 수산업자들 어렵지 않게 수산물 판매 척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 올수록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임 100일을 맞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안,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생선을 많이 먹자는 거였습니다. 이동석 행정관, 생선 많이 먹기 캠페인, 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생선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정부 여당이 나서서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 오염수 방류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측에서 말하고 있는 친일 프레임, 이것에 엮여서 지금 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선 자체가 아직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선이 오염되지가 않은 건데 어떻게 이거를 계속 생선 쪽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지 저는 그것 자체가 의문스럽고요. 네네. 앞으로도 정부 여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노량진 수산 시장이라든지 뭐 부산 항만에 가서 더욱더 생선을 많이 시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먹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민희숙 기자, 네. 요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하면 꼭 소금이 따라붙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소금 소비가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소금 얘기 나왔다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에는 일반 소비자들이 소금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 지난주에 온라인에서 판매된 소금 거래액이 직전주 대비해서 800% 이상 올랐다라는 보도도 있고 네. 대형 마트의 소금 품절 현상에 천일염 가격이 80% 가까이 올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또 소금 주문 하나당 구매량이 3.3개로 전주 대비 50% 넘게 늘었는데요. 이 점을 보면 여러 개의 소금을 한 번에 담아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금 어쨌든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게 소금이니까 지금 좀 많이 좀 사두자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지금 소금 사재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 그런 징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판매량을 따지자면 한 40-50% 이상은 더 나간다고 봐야죠. 50% 이상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오염이 되면 건강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또 오르는 가격의 소금이나 해산물 이제 살림하는 주부들은 참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죠. 천일염 사재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습니다. 신정희 의원,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요 필요하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괜찮은 방안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게 뭐 방안이라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가격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게 근본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우병 사태랑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소고기 안 먹는 선택을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 하지만 소금은요.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갑니다. 소금이 없으면 간장도 못 만들고요.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치솟고 오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게 아까 김기현 대표께서 어떻게 생선 많이 먹는 이런 거 하자 이런 말을 하십니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게 지금 쌀값 떨어지니까 여성들 다이어트 그만하시고 밥 한 공기 다 비웁시다. 맞아요. 이런 캠페인이라도 합시다. 온 국민이 지탄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안이 겨우 그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쌀 수맥 소금 가격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들은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라는 일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 불안감을 계속 가중시키는 국가의 역할, 여기에 붕괴하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요 어제부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1일 브리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그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현재 안전합니다. 승전 의원. 이 일일 브리핑을 정작 일본은 뭐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행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정부도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브리핑까지 하는 거겠죠. 이게. 저는 이 브리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가 왔는데요. 국민들이 알고 싶잖아요. 앵커 안 알고 싶으세요? 저도 궁금하죠. 궁금하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그 말이 저는 제 귀에 가장 와닿았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 지금 많이 먹자라는 게 아니라 그 생선에 과연 그 오염수에 얼마만큼 방사선이 있는지 그 생선을 제대로 이렇게 수거를 해서 그거를 식약청이라든가 다른 어떤 과학기술에 보내서 이 안에 지금 방사선이 이거밖에 없다. 이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방사선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를 입증하면 저 먹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이 먹자라는 거는 제가 맨날 말하는 여의도 문법기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그게 안전하면 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나라 해역에 있는 기타 등등 뭐 제일 위험한 게 뭐 미역, 그다음에 전복, 그다음에 해삼, 그다음에 그 가장 밑에 있는 어류들에 대해서 딱 잡아들여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드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요. 저 국무 1조정실장, 국무 1차장이 이야기했던 과학적 정보에 대한 브리핑 반드시 필요하고 해류는 돕니다. 우리나라에 그 방사성 물질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시점에서도 다시금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안에 방사선이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해서 국민에게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해서요. 민주당이 맞불을 놨는데 글쎄요. 뭘로 맞불을 놨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국민적 의구심을 정리하여 정부에 묻겠습니다. 오픈 마이크 형식으로 시민과 전문가에게도 질문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미지수 기자, 네. 1일 1질문 브리핑.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민주당 대변인이 일단 이 정부 브리핑과 유사한 방식으로 하루에 한 가지 질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국회의원뿐 아니라 과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도 나와서 던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가 매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하니까 이 이후에 2시, 3시쯤에 이런 민주당 자체 브리핑을 하겠다. 질문하면 정부가 그 다음 날에 답변을 내놓길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 얘기들 전해드렸는데 과연 정치권에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건지 솔직히 좀 그 부분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서울시가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른바 서울팅이라는 걸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오면서 이걸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자, 먼저 관련해서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비판 기사도 있고 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는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남성, 이성 교제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첫 만남에 대해서 부담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럽니다. 요즘에 뭐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참가자의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많이 저조해서 계속해서 지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지수 기자, 네. 서울팅. 이름만 들으면 대충 뭐 미팅하는 거구나 이렇게는 알겠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네,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남녀가 만나야 한다. 그렇죠.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기 사실상 어려운데요. 이 딱딱한 소개팅이나 선 이런 걸 원치 않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남녀들을 위해서 이 지자체에 나서 주선의 장을 마련하겠다 이런 기획입니다. 이 서울 소재 직장을 다니는 25에서 39 이 나이대의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함께 편의점 음식으로 요리 대회를 하거나 한간 러닝을 함께 뛰고 쓰레기를 줍거나 뭐 등산을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이런 활동을 주선하겠다라는 기획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의 대상자인 이 젊은 청년들은요, 저출산 대책의 맥을 잘못 짚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런 연애할 시간을 만들어주고 여유를 만들어주고 요런 인프라를 조성을 해줘야지 누가 이거를 직접 해달라고 했어요. 이런 이상한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매쟁이 역할을 바라지 않거든요. 자만추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모르는데 일단 자만추가 아닌데 자만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더 뭔가 3포 세대, 뭐 5포 세대, 뭐 여러 가지 포기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왜 연애를 못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서울에 조금 더 부합하는 정책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게 누가 소개팅을 안 시켜줘서의 문제가 아니 그럴 만한 생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거를 서울시가 소개팅을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인력과 이런 돈이 이런 예산이 있으시다면 다른 데 써라 차라리 제발. 이런 거 하면 자, 저희가 이거를 의도하고 섭외를 한 건 아닌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MZ세대 청년 정치인 두 분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서울팅.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맞다고 보세요? 이동석 행정관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플로깅 그러니까 쓰레기 줍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좀 더 이런 매칭 시스템이 아닌 그냥 서울시의 문화 행사로 좀 이렇게 포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일단 서울시가 그 뭐 박성민 전 대변인, 뭐 청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서울시 이 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과거에도 선례가 있었다고 해요. 네, 대구 달서구, 뭐 전남 장흥궁 그리고 전남 광양시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모티브로 삼으려고 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정현 전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전형적인 행정 사고방식에 의한 실패한 정책이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게 자만추인데요. 이미 소개팅하는 자리입니다. 모이세요 하는 순간 자연스러움은 깨지는 거예요. 사실 청년들이 저출생 문제라는 것은 아이를 낳는 데까지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데이트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결혼할 수 있어도 이 결혼 이후에 애를 낳을 수 없다라는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지금 비판하고 바로잡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데이트하는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청년들의 감수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이것은 사실 사과하고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고요. 장마철을 앞두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서울시 한 국장이 한 얘기인데, 자, 침수가 발생하면 일단 대피는 위층의 주인집으로 간다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층의 주인집으로 가는 게 과연 침수와 관련된 대책일까? 글쎄요,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글쎄요, 저는 참 궁금해지긴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서울팅이라든지 뭐 이런 침수 관련 글쎄요, 대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대책이라고 할게요. 침수 관련 대책이라든지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온 대책인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는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좀 꼼꼼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